싸우는 심리학 제4부 병든 사회와 정신건강 4. 정신건강과 행복 사람답게 사는데 참 행복이 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행복이라고 대답한다. 물론 이것은 대체로 만인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만의 개인적 행복을 의미한다. 아무튼 그들에게 다시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것, 즐기면서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같은 대답들을 한다. 요즘의 한국인들은 암묵적으로 행복을 곧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돈을 위해 살아간다. 돈을 많이 벌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현대인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인생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고 행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는 견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유한 행복론이다. 17세기 이전에는 중국, 인도, 근동, 유럽의 위대한 인생의 교사들이 복리 이론으로서 그것을 표명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라는 프롬의 지적대로 행복을 개인주의적, 쾌락주의적, 물질주의적 기준에 의해서 정의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연시킨 사이비 행복론이다. 주관적 동기의 충족이 행복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모든 주관적 동기를 충족시키면 행복해진다는 주관적 행복론이다. 한 측에선 행복이 온전히 주관적임을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행복이란 어떤 사람이 가지는 모든 소망이 다 충족됨을 뜻한다. 여기에서의 행복은 개개 소망이 지닌 질과는 상관없이 취향의 문제라든지 애호의 문제 정도로 여겨진다. 주관적 행복론이 옳다면 최저 생계비만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동기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사는 아이도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는 동기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다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라거나 발상을 바꾸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유의 여기저기 넘쳐나는 힐링 관련 저서들의 충고와 멘토를 자처하는 이들의 피상적인 조언들이 바로 이런 주관적인 행복론에 속한다. 그렇지만 주관적 행복론은 다음과 같은 반박을 받기 마련이다. 주관적 동기가 부도덕하거나 병적이더라도 그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살면 행복해지는가? 연쇄살인자는 살인을 하려는 주관적 동기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니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으므로 주관적 행복론자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주관적 동기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만큼 애매모호한 말도 없다. 남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과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일까? 강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본체 만체하는 것은 어떤가? 가난한 이웃이 고통으로 몸부림쳐도 내 앞가림만 하는 것이 과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나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것을 옹호하면서 사는 것은 어떨까? 이런 숱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주관적 행복론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현실과 완전히 격리된 중증 정신병자는 주관적으로는 자기의 동기를 다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으므로 행복한 사람이다. 또한 달콤한 맛의 독약도 먹을 때는 맛있고 불의와 악수하는 대가로 돈이 생긴다면 독약을 먹거나 양심을 저버리면서도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인 동기가 완전히 충족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프롬은 모든 욕구의 완전한 만족은 행복을 위한 기초가 아닐 뿐 아니라 정상적 정신조차도 보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주관적 동기로 보든 간에 모든 주관적 동기의 충족이 행복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행복론이다. 모든 욕구의 무제한적인 만족은 복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행복에 이르는 길도 아니고 최대의 쾌락에 이르는 길도 아니다. 심지어 프로이트주의조차 주관적 행복론과는 거리가 멀다. 프로이트는 사람을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하는 동물적 존재로 이해했는데 그래도 그가 말하는 쾌락이나 고통은 순수하게 주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쾌락은 기본적으로 성욕의 충족, 그리고 고통은 생존 본능이나 성 본능의 좌절로 정의된다. 즉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물론 이런 프로이트의 객관적 행복론 역시 사람을 동물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이다. 쾌락주의적 행복론의 오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주류 행복론은 쾌락주의적 행복론이다.
주관적 행복론이든 객관적 행복론이든 행복의 본질을 쾌락으로 보는 행복론은 모두 쾌락주의적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병적인 동기, 부도덕한 동기일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에 사람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즉 살인자도 살인을 하는 순간에는 쾌감을 느끼고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도 왕따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쾌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강한 강도의 짜릿하거나 흥분되는 감정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프롬은 제1차 세계대전 끝 무렵부터 철저한 쾌락주의의 관습과 이론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쾌락주의가 대세가 된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는 당연히 즉각적인 소비를 장려한다. 그래야만 무수한 상품들을 모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소비의 장려는 곧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욕망을 실현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참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고 대중을 부추기는 상품의 즉각적인 소비와 성욕의 즉각적인 해소를 적극 권장하는 사회다. 그 결과 현대인은 소비를 통한 쾌락에 점점 더 익숙해졌고 쾌락과 행복을 동일시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은 즐기는 데 있다. 즐긴다는 것은 만족한 소비를 말하고 상품, 구경거리, 음식, 술, 담배, 사람들, 강의, 책, 영화 등을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인은 대세 추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쾌락조차 대세를 추종한다. 유명인이나 상류층이 새로운 쾌락거리를 주도하면 그것이 대세가 되어 모든 사람이 뒤를 쫓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런 현상을 프롬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회 상류층의 즐거운 시간은 그럴 만한 여유는 없지만 행복의 가능성을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미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하류층의 즐거운 시간은 비용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상류층의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최상류층의 고급 요정 문화와 중상류층의 룸살롱 문화, 그리고 하류층의 마담 술집 문화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류층의 마담 술집이란 중상류층의 룸살롱을, 중상류층의 룸살롱이란 최상류층의 고급 요정을 자신들의 경제 형편에 맞게 복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의 개념이란 결국 기껏해야 쾌락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프롬의 말처럼 현대인의 암묵적으로 행복으로 간주하는 것은 쾌락이다. 하지만 모든 쾌락, 흥분의 절정, 만족의 절정, 황홀 혹은 광란의 절정과 같은 강렬한 쾌감조차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 이 정렬은 인간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병적인 것이다. 그러한 정렬은 인간에게 보다 큰 성장과 힘을 선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철저한 쾌락주의자의 쾌락, 항상 새로운 욕망의 충족, 현대사회의 활락은 서로 정도가 다른 흥분을 낳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쁨을 가져오지 않는다. 사실 기쁨의 결여 때문에 항상 새롭고 더 많은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쾌감 혹은 쾌락과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쾌감은 비록 강렬할지라도 짧게 지속되다가 금방 사라지는 반면 기쁨은 굉장히 오래간다.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이나 멋진 물건을 구입했을 때 느끼는 쾌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고 물건을 구입해야만 한다. 쾌감에 중독되는 것이다. 반면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기쁨 등은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또한 쾌감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지만 기쁨은 행복감을 강화한다. 살인을 할 때 쾌감 뒤에는 죄책감이나 후회감이, 사랑 없는 성관계의 쾌감 뒤에는 지독한 허무감과 자기 혐오감이 뒤따른다. 반면에 착한 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체험하는 기쁨 뒤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쾌감과 달리 기쁨은 항상 행복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 신나게 놀았던 사람치고 나이 먹어 허무주의자, 자기 혐오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반면 젊었을 때 개인주의적 쾌락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이 강하다. 한국의 민재화 세대가 적어도 그들의 젊은 시절에 대해 회고할 때 긍지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쾌감은 순간적이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한 계속 그것에 집착하게 되지만 쾌감에 대한 집착은 삶의 의미나 행복과는 무관하므로 필연적으로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 반면에 기쁨은 거의 사라지는 법이 없고 행복의 원천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므로 정신건강이 좋아진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쾌감이 아닌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프롬에 의하면 그 비결은 생산적 능동성에 있다. 기쁨은 생산적 능동성에는 을에 붙어 다니는 것이다. 그것은 갑자기 최절정에 이르렀다가 끝나버리는 절정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고언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이 생산적으로 발휘될 때 동반하는 감정이다. 쾌락과 가슴 설레는 짜릿함은 이른바 절정 뒤의 슬픔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순간의 활락이 그릇을 크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승리의 순간까지는 성공한 것처럼 느끼지만 승리에 이어 깊은 슬픔이 엄습한다. 그의 내부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고전적 프로이트주의가 옳다면 사람은 성적 본능을 원만하게 충족시키면 그럭저럭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을 원만하게 실현하고 최대한 발양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간혹 성적 본능을 극한까지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존재하는데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점차 평범한 성관계에서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변태적인 행위를 하거나 약물에까지 손을 댔다가 마침내 약물 중독에 빠져 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동물적 본능의 무제한적 충족은 지속적인 쾌감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프로이트주의를 비판했던 인본주의 심리학은 절정 경험을 권장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건 역시 전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절정 경험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쾌락이어서 그것을 중시하면 절정 경험에 중독되기 마련이다. 생산적 능동성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사람이란 생산적인 활동, 즉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때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사람이 능동적인 활동, 즉 사회에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를 변혁하는 활동을 해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는 이상 철저한 쾌락주의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프롬이 말했듯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인간 본성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존재이다. 행복의 조건. 프롬의 행복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롬의 행복론은 객관적인 행복론이다. 만일 어떤 욕구가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손상을 주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에 두면 인간 본성의 뿌리를 둔 인간의 성장과 완성에 도움이 되는 욕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위한 욕망의 실현만이 행복으로 이어진다. 인간 본성의 뿌리를 둔 동기는 개인의 주관과는 무관하며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도 아니기 때문에 행복은 본질적으로 객관적, 표준적이다. 다양한 관점들 사이의 차이들은 성취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 욕구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물음이 인간 욕구의 본질이라는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또한 프롬의 행복론은 인간 본성에 기초하는 행복론이다. 프롬은 사람이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동기의 측면에서 말하면 인간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동기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살아야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식물은 식물의 본성대로, 동물은 동물의 본성대로, 사람은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롬은 동물적 동기의 충족을 행복으로 보는 이론에 단호히 반대했다. 동물은 생리적 욕구, 즉 기아, 갈증, 성적 욕구 등이 충족되면 만족한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인 한 이들 본능적 욕구의 충족만으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들 욕구는 그를 건전하게 하기에도 불충분하다. 인간 정신의 이해는 인간의 생존 조건에서 파생되는 인간 욕구의 분석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동물적 동기의 충족만으로는 사람이 건전해지기도 행복해지지도 못한다는 프롬의 주장은 100만 번 타당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가 인간의 생존 조건, 사람의 모순을 초래한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이 던져야만 하는 모든 주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은 항상 인간 본성에서 출발하고 인간 본성으로 되돌아온다. 사랑, 행복, 인생과 같은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심리학이 회피해오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의 심리학 이론들이 인간 본성을 올바로 규명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심리학을 인간 본성으로 한 발 더 접근하게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프롬은 심리학에 독보적인 공헌을 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프롬의 결정적인 한계이다. 인간 본성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사람에게는 인간적 목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프롬은 인간적 목표를 참된 이상으로, 비인간적 목표를 거짓된 이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인간적 목표, 즉 참된 이상은 자아의 성장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촉진하는 목표이다. 반면에 비인간적 목표, 즉 거짓된 이상은 주관적으로는 매혹적인 경험이면서도 실제로는 삶에 유해한 강제적이고 비합리적인 목표이자 병적인 목표이다.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짐승 같은 놈이라는 욕을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옛 한국인들이 사람을 동물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누차 표명해 왔는데 이건 역시 사람의 인생 목표는 반드시 사람다운 것이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사람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밥그릇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쾌락을 위한 삶, 밥그릇을 위한 삶은 사람에게 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참된 행복도 주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야 하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떤 이익의 분배도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리고 어떠한 흥미 없는 물건을 만드는데 자신의 신체 능력이나 지적 능력의 일부분을 고용자에게 팔아넘기고 소비자로서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한다. 불만족, 무관심, 권태, 즐거움과 행복의 상실, 삶의 허무감 등은 이런 데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프롬의 행복론은 공동체주의적 행복론이다. 프롬은 사람이 동포들과 연대해 병든 사회를 변혁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심리학적 연구들은 사람이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심리학자들은 행불행을 좌우하는 첫째 요인을 관계라 말하기도 하고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와 공동체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두 명과의 건강한 관계만 있으면 혹은 소규모의 공동체에만 소속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롬은 미국의 심리학자들처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왜 사회주의여야 하는가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참 행복과 인생의 의미는 세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선언한다. 인생은 짧고 위험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회에 공헌할 때에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프롬은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서는 건강하고 즐겁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세상에 대해 생산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두 발로 땅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는 세상, 세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사람은 한두 명의 친구나 가족,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근친적인 범위가 아닌 전체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사람은 오직 사회,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야만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우리 한국인들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쳐왔던 것.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인의 행복, 사람답게 사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맞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반드시 만인의 행복이어야 한다.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이 아니라 만인의 행복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굳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사람, 가족,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산속에서 돌을 닦는 도인,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족, 서로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규모 공동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도피자의 심리를 모르는 무지한 말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실 도피자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 많은 자이고 연대와 조직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이고 근친적 관계 속에 파묻혀 있는 고립된 자이며 세상의 변혁을 포기한 무력한 자이다. 따라서 그는 두려움, 무능력, 고립감, 무력감과 그것이 초래하는 무가치감, 자기 혐오감 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쳐서 세상 일에 관심을 끊겠다고 선언하고는 시골로 낙향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생기나 활력, 자긍심이나 행복감도 읽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어찌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산다. 최소한 나쁜 짓은 안 하고 산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물론 이들도 어떤 정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산속에서 도만 닦으며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도인은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정신병자와 별 차이가 없다. 그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무능력자이고 사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가치한 존재이다. 얼마 전 영화 변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아이들에게도 영화를 보여주려 했는데 아이들 아빠가 못 보게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중학생이 되더니 사회 문제에 부쩍 관심이 많은데 그 영화를 보면 촛불 집회 같은 데라도 나갈까봐. 이런 반응은 내가 트라우마 한국 사회에서 지적한 한국인들의 극우 보수 세력 공포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이 자식들까지 비겁자로 만들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까워 나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을 회피하는 굴종적인 삶을 살면 과연 아이가 행복할까요? 불의에 저항하면서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극우보수 세력에게 굴종해온 한국의 부모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아니 몹시 불행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식에게 굴종을 권하고 강요한다.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에 그런 삶이 행복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로마의 식민 통치의 빌부터 호의호식한 유대인 지배층이 아니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유대 민중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던 친일파가 아니라 모진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한 생을 바친 독립투사들이 더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극우보수 세력에게 굴종하는 이들이 아니라 병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확신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입으로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병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싸움의 길로 나서려는 자식들을 한사코 뜯어말린다. 자식들에게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자식들에게 동물처럼 살라고 불행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만, 즉 사회적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 살아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안중근 의사가 조선 민중의 철천지 원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나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자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렇게 그녀는 요즘의 한국 부모들과는 달리 아들에게 사회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육체적 생명을 포기하라고 권한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몸뚱이가 아닌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인간 본성을 사랑하는 사람, 즉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회적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려 했던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당당하게 죽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나는 안중근 의사가 불행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 만인의 행복을 위한 삶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프롬이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현 시점에서 한국인들의 가장 귀 기울여 들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사람답게 사는데 참 행복이 있다.